아까 그 이유준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제 김어준 씨 방송에 이제 나올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유시민 전 의원이 그러면 이제 비평가 유시민이 어떤 말을 할지 그런 건 잘 이제 뭐 대충 짐작이 됩니다만 두 사람이 좀 공동 전선을 펴는 것인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유시민 김어준조가 다시 가동되는 것이냐 예전에 보면 이제 어떤 쟁점이 생기면 김어준이 아젠다를 던지고 유시민이 나와서 딱 해석을 해서 이제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게 이제 계속 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인지 그럼 그 파괴력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걸 이제 짐작해 볼 만한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공동 전선을 펼지 사실 뭐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지난 19일 다스베이다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이제 유시민 씨의 출연을 예고하면서 이제 이거 방송 봤어요? 네, 저 아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또 봤구나. 그 네. 평론 활동 재개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말을 합니다. 그 양반이 뭐 책 장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은 사사롭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공적일 필요가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타고났어. 그러니까 그 양반은 지금 자기한테 공적 임무가 부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말을 하면 이게 통했거든. 네. 근데 지금 사람들 이거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어.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과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라는 걸 그러니까 공적 임무 정말 사사롭지 않은 일에 정청래 좋아서 돕는 게 뛰어든다. 아니야.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생각이 든 게 아, 이 말에 이들이 왜 2030 세대에게 외면을 받고 19점의 그런 호감도를 얻는가를 또 볼 수 있는 게 진보의 시대적 책무 그러니까 뭐 공적 임무가 그 검찰 개혁이랄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 여기만 있는 게 사실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면에서 사실 그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그런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선관위의 그런 부실 선거 운영이랄지 뭐 이런 거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있나? 그리고 뭐 코스피 구천시대 청년 양극화 이런 문제 목소리를 낸 게 있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 비평을 본격화하면서 아, 공적 임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시야가 너무 좁다. 왜냐하면 좁구나. 옛날엔 그래도 네. 됐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맞습니다. 포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본인들이 하는 일에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굉장히 좀 뜨겁게 참전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파괴력은 다만 파괴력은 합당 때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그 합당이 어긋났을 때 가장 먼저 그 진보 스피커들 영향력 약화됐다 기사 쓴 게 사실 저거든요. 그 합당이 그 어그러진 2월 10일 당일에 보도를 했어요. 이런 기사를. 나 그 기사 보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제 난 문화부장이었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권한을 없어서 얘기했는데 뒤에서 얘기했어. 나 같으면 저거 일면 톱 쓴다고. 근데 그때 반응이 어땠냐? 사실 그동안 저도 반신반의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의원들이 출연을 하려고 막 줄을 서 있고 뭐 가서 뭐 시키면 절도 그때 하고 되게 노래도 좋은 부- 기사였어요. 네,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약간 스스로의 의심이랄지 요게 있었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톡을 엄청 보내왔어요. 너무 잘했다고? 필요한 기사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부 저변은 달라지고 네. 있구나. 내부에서도 사실 아, 이게 아닌데 하는 그 생각이 컸구나. 그러니까. 예.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또 그 재보궐 선거에서 평택 선거를 보면은 사실상 거의 막판에 조국의 당선을 위해서 김어준 씨랄지 유시민 씨도 그렇고 김용남 그 후보의 사퇴를 거의 압박했었잖아요. 압박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퇴 안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치인들이 이들의 어떤 그런 압박에 더는 그 행보를 달리하지 않는다는 것도 심지어 되거든요. 조국 3등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비장해요. 엄청 비장하고 지금 막 그 본인들은 대의를 위해서 뭐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그 파괴력이랄지 영향력은 제가 봤을 때 합당 때 그리고 평택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뭐 사실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우리 아까 양정철 전 원장 얘기 살짝 했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우리가 말하는 어떤 코어 지지층에서는 양정철 원장 얘기 잠깐 했었는데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요. 김어준 씨도 그렇고 무슨 되게 전략통
무슨 제갈공명 보듯이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뭐 유시민 씨 180석 발언으로 선거에 찬물 끼얹었던 것이나 뭐 아니면 예전에 2012년도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막 세월호 뭐 침몰 소리라든지 고의 침몰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 받은 것도 많거든요. 김원준 씨 같은 경우에 특히 더욱더 그렇고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도 아니 조국혁신당 저렇게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내다보고 과연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평택을 선거에 대해서 비평을 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사실 이분들이 지금 뭐 중심적으로 제기하는 의제는 계속 얘기하지만 보안 수사권 검찰 개혁 문제인데 전 이제 진짜 좀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요. 이걸 좀 의제로 지금 삼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그걸 해요. 내세우는 순간 소위 말하는 그 딴지 게시판의 사람들은 열광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지금 같아.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지지 말아야 될 선거를 진 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물론 거기에는 뭐 당 민주당의 책임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책임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당의 책임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지금 부동산 상황 보세요. 지금 화성시 동탄 같은 경우에 한 주에 2%씩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0.3에서 0.4%씩 가격이 올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이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주 단위로 아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거예요. 그때 부동산 대책 엄청 많이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 주에 상승률이 얼마냐면은 0.2, 0.3 이 정도입니다. 지금 엄청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에 비유하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2,000명씩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네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뭐 공급이 대책인지 아니면은 무슨 공공주택 확충하는 게 대책인지 뭐 아니면은 전세 시장을 뭐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를 어떻게 늦출 것인지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해야 되고 사실 정부는 거의 매일 나와서 매일 브리핑해도 모자란 그 정도의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 다 뒤로 제껴두고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저렇게 결과가 저렇게 나온 걸 보면서 지금 계속 검찰개혁 얘기만 한다고요? 와 이걸로 전당대회 계속 한다고요? 이게 저는 진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기름지고 불에 뛰어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지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뭐랄까요? 지금 좀 수를 잘못 뒀다 생각하는 게 앞서 그 코어 지지층 언급하면서 약간 마치 뭐 대통령을 협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 그 김민석과 정청래가 아니라 마치 이재명과 김어준처럼 되어버리는 그걸 스스로 전 자초했다고 보거든요. 이미 저기 대통령이 네.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김민석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보고 땀만 품었다 했을 때 사실은 그때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었냐면 정청래인데 이재명. 사실 그때부터 사실 이 전당대회 쉽지 않은데 네. 거기에 이제 김호준까지 들어가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교만하지 않았나. 이 전략이 정말 좋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해서 과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첫 수를 좀 잘못 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조가 계속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그 조국혁신당하고 합당도 실패하고 경기 평택을도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실패하면 세 번째 실패거든요. 그러면 이미 영향력이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이렇게 비장하게 나왔는데 선거에서 지면 그 타격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그 김어준 대표가 좀 몸을 사린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한 파리에서 돌아온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말을 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하도 비장하게 나와서 알고 보니까 이제 다스베이다에서는 이미 속을 보였던 것으로 네.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뭐 굉장히 똑똑한 척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앞날이 좀 그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 걸고 있는 게 이제 김민석 총리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김민석 총리를 싫어하는지, 왜 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배수의 진을 쳤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김민석이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친문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김민석 그 지금 총리는 한 번 이렇게 당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 개파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출입할 때. 그러니까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왜냐하면 너무 네. 오랫동안 외곽에 있어서. 맞습니다. 18년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 낭인
역할을 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김민석을 끌어올려주고 써먹고 서로 이제 윈윈을 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픽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인데 일을 잘하고 이러니까 데려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뭐 친석계 하지만 제가 민주당 인사들한테 그럼 김민석과 친한 의원들이나 세력이 누구냐 하면 세 손가락으로도 못 강북구 꼽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 비슷한 지역구인 그 최현일 의원 약간 이 정도이고 손을 못 꼽아요. 그럼 결국 그 김민석의 뒷배는 이재명이라는 거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게 어떤 그런 그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나 이쪽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과의 어떤 고리만 끊으면 되게 해볼 만하다. 네, 약한 거죠. 결국은 자기세가 없고 건드려서 조금 이렇게 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흔드는 게 아닌가라는 심지어 생각을 대통령이 했어요. 나와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진짜 약하다. 그리고 뭔가 정통 민주당의 어떤 그런 건 우리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용지식인 어디 간 거예요? 진짜. 저는 좀 그 한마디만 좀 붙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제 생각인데 일단 우리가 얘기 여러 번 했지만 일단 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김민석의 배신을 잊지 못해. 이건 거의 뭐 이 사람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김어준 대표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조국이 있잖아요. 근데 조국이 되게 내가 보면 자기들이야 뭐 우쭈쭈쭈 하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좀 별 볼 일 없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찌질하고 좀 그런데 조국이 나와서 나중에 우리 국위가 들어와서 합당하고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김민석이 돼서 이 사람들이 정청래를 대권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은 곧. 그러니까 그래서 정청래 이제 대표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김민석이 들어와서 일을 잘하고 대표가 돼서 대권주가 되면 우리 국위가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쳐내려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오늘 좀 방송을 제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좋아요. 대통령 그 지지율 가지고 이제 그 코어 지지층 가지고 너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워딩을 보면서 사실 지금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도 50%의 안팎이고 사실 국민들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일 잘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직 정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은 온 국민을 보고 가야 되는데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죽어. 뭐 코어 지지층 안 되면 뭐 너는 할 길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한 4년 차쯤 됐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정도 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오갈 데 없어. 너 저기 총선도 지고 너 어디에 기댈 거야 할 때 이제 그러면 넌 우리 집권 저기 정통 지지층이라도 가져가야 해. 마치 윤석열처럼 너 지금 기댈 데 없으니까 우리만 바라봐.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고 대통령 보고 나머지 4년은 그 대통령을 포기하라는 얘기로 저는 사실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고 이게 과연 정말 전략가들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 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례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흐름에 이제 또 하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조국이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조국 전 대표인데 이분이야말로 이제 저는 기득권 진보의 상징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국 전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왕자님이세요. 예, 제가 조국혁신당도 출입하긴 했지만 정말 글자 그대로 왕자님이기도 하고 그 뭐 친문 세력이랄까 친문계에서는 실제로 이제 우리의 정통성을 계승한 왕자라고 보는 듯하고 그 최근에 특히 이제 뭐 민주당을 향해서 평택을 재선거와 관련해 답해야 할 10가지 나 기가 찼어. 이거 하셨잖아요. 전 이거 보고 아 이분 왕자병 고치는 거는 안 되겠다. 고질병이구나 이거 그냥 나는 그런 생각을 공감 했고 능력이 네. 있으신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랄까요 이 진보 기득권 논란의 원인이자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가장 핵심 당사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뭐 김어준 씨, 유시민 씨 하고 싶은 거 지금 그거잖아요. 뒤에서 설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설계하는데 지금 주인공을 잘못 세우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또한 아니 대표로 사람은 정청래 내가 대표를 주인공하게 대표 세우고 태권 주자로 조국 전 조국을 대표를 세우고. 세우는 걸로 보이고. 근데 지금 둘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둘 다 지금 실력으로 봤을 때 선거가 결국 실력인 거잖아요. 실력을 봐봐요. 지금 평택 의뢰서 그렇게 되고 이 지방선거 정말 져서는 안 될 해야 할 곳에서 졌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심판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그분들을 앞에 아바타처럼 세우겠다? 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조국은 아바타는 아닌 것 같아. 정청래는 아바타지.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세우려면 기상천외한 논리가 동원이 돼야 되는데 과연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열심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비슷한 게 사실 뭐 친문계 정치하지 말라. 전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당연히 뭐 정치라는 게 뭐 서로 새도 다투기도 하고 또 정말 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어떤 정해진 건 없고 서로 이렇게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까 허남설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을 자꾸 잘못 설정을 하고 주입식으로 저희에게 이 사람들이 돼야만 한다라는 설파를 하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꾸만 그 모순점이 발견되고 현실 그 뭔가 삶과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나 진보 의지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이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사실은 뭐 친문이 어떻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본인들이 진보 기득권이라 불리는지는 이 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지들끼리 앉아서 너 그러니까 훌륭해. 네. 19%만 어. 보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19%만 보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아까 우리 2000년대 초반생 얘기했잖아요. 2000년 초반생의 입장에 한번 유시민 씨 표현을 빌려서 내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분들이 볼 때는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나 조국 전 대표보다 훨씬 더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입니다. 우리는 김민석 맞아요. 전 총리의 그 흑역사를 알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몰라요. 그들을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띡 하고 나타난 어떤 새로운 뉴페이스처럼 인식할 거란 그리고 또 말이에요. 일은 잘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은 잘한다고 그러고 거기 앞에 나와가지고 또 하버드 나와가지고 영어도 좀 유창하게 막 합니다. 뭐 유능해 보이잖아. 맞아, 그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좀 넓게 좀 정치를 진짜 우리 그 말 해야 됩니다. 대국적으로 합시다.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메시지가 되게 의미 있었는데 이 조국 대표가 최근에 이제 언제 얘기하냐면 다시 이제 행보를 한 게 어디냐면 광주에 가서 5.18 묘지 참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내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뭐 범민주 진영의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지지율 떨어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조국 혁신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 싸운 동지들을 외면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얘기를 해요. 동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발언이 나온 거예요. 김어준 씨 발언이 우리 편 안 챙겨서 코어 지지층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집권 여당이 지금 동지 얘기하게 생겼습니까? 일단 거기서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메시지가 1년에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려 가잖아요. 일단 처음에 조국이 던져 그리고 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얘기하고 김어준이 받아 이게 괜히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설계를 하고 있고 아니면 누군가 주에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시는 시청자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저희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더라도 좀 공부하고 와서 다세요. 제가 이렇게 뭐 말하면 저는 시청자가 안 싸웠거든요. 네, 저도 뭐전 댓글 전 이제 제가 최근에 주간경향에다가 온라인 기사를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뭐 저보고 일베 기자라고 하고 아이고.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충분히 그걸 이해하실 텐데. 아니 이게 저는 이제 나라 걱정을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쵸, 나라가 지금 네. 이렇게 어쨌든 허 기자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도 위기고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지금 우리가 보안 수사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네. 되는가, 이거 목숨 걸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좀 마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진보 진영 갈등 이게 뭐 정청래 당대표가 그럼 연임을 하면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화합할 것인가,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누가 되든. 일단 저는 봉합이 어려울 것이라 보고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감정 싸움으로 갔고 또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룬 인물들은 내려놓을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니까 무거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게 전당대회가 끝났다고 해서 빠르게 봉합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거기다가 사실 이 갈등이 어떤 인물에 대한 호불호도 있지만 약간 진영 내부 주도권이랑 막 노선 경쟁까지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진 않을 거라고 보고 이게 봉합되려면 적어도 2028년 총선 뭐 앞두고 뭐 당장 이제 뭐 내부 어떤 그런 단일 대오 뭐 이런 얘기가 나올지언정 쉽게 그렇게 봉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호 기자는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용어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물론 저희 뭐 경향 TV에서도 그런 용어를 언급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 운조 털레유 입에 네. 짝짝 붙잖아. 네. 그다음에 뭐 또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하고 그 반대쪽에서 만들어낸 뭐 한강 새똥 맞아요. 이거는 좀 기억하기도 힘들고 입에 잘 안 입에 붙긴 안 붙어. 한데 이게 안 붙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이름에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코드는 굉장히 멸칭을 지금 쓰고 맞습니다.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멸칭까지 쓰면서 싸워야 될 지금 시기인가 이것이?
아 진짜 우리 이러지 말고 아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 진짜 먹고 사는 얘기 해야 된다 지금. 이거 지금 대통령은 이미 모두 바꿨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코스피 8천 9천 이거를 강조하지 않고 코스피가 8천 9천임에도 거기에 혜택을 못 입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거든요. 제발 이거 진짜 코드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말로. 이런 점들을 좀 여당에서 좀 받쳐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100% 동의하고요. 우리가 지금 원고 얘기를 하면서 문자 털리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계시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언급을 안 하면 또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 좀 억울할 것도 같긴 한데 여하튼 굉장히 화가 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사실 뭐 그렇구나. 아니 왜냐하면 자꾸만 그 페이스북에 책 추천 이렇게 하시는 타이밍이 좀 타이밍이 다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생각해보면 네. 그 유튜브 채널 개설한 그 타이밍도 이상했어요, 네. 사실. 그리고 지금도 국제도서전 거기 가 계신데 서울국제도서전? 네네. 근데 이 책 나가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많이 화를 내신다고는 하지만 뭐 일련에 보여지는 행보 같은 걸 보면 정말 고민하고 계시는 거 맞나? 이거를 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큰 뭐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추측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싸움에 직접적으로 참전하진 않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면서 어떤 그 퇴임 직전에 지지율을 높게 유지한 방식이면서 동시에 지금 와서는 그게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 비판을 얻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삶에 계속 내내 유지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싸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그냥 느낌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문 전 대통령을 잘 모르지만 부장할 때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분이 인품이 아까 우리가 말한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사익이 사각낀 사람은 아닌 것으로 저는 지금 굉장히 생각을 차분한 해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약간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게 굉장히 지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국면이 맞는 것 같고 제가 하나 딱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부장할 때인데 취임 기자회견인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 기자가 어떤 언론의 기자가 우리 저기 문파 댓글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런 우는 소리를 했는데 대통령이 되게 한심하듯이 바라보면서 양념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는 그때 그 말이 되게 아쉬웠어요. 사실은 그때 시달렸던 건 맞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건 좀 지나치니까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양념이니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본인이 양념이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산 책방에 가보면 댓글을 다 막아놨어요. 회원이 아니면 댓글이 깨끗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양념인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그리고 됩니다. 첨언드리면 그 정청래 대표가 그 이제 전 대표죠. 그 민주당 대표직 내려놓고 바로 당일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그 지금 참여한 국제도서전 찾아서 인사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 대표는 되게 지금 그 양쪽에 다 어떻게든 대보려고 하는 것 같아. 자기 친명이고 나는 오늘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너무 표현이 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약간 조롱하는 느낌을 주지.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궁금해요. 조롱을 했을 그 정도로 어리석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여하튼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황금박쥐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진보 진영 갈등을 몇몇 인물에 비춰서 조명을 해봤습니다. 근데 좀 얘기를 길게 갈 수는 없지만 굳이 이제 분열로 얼룩진 오늘의 정치를 보면서 문득 2002년 월드컵 때가 생각이 나는데 당시에 여름에는 이제 좀 있으면 우리도 여름이죠. 온 거리를 붉게 물들었던 청년들의 함성이 있었고 겨울에는 이제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노란 스커프, 돼지 저금통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열정이 있었고 저도 그땐 젊었으니까 세상을 바꾸겠다. 뭐 이런 건강한 에너지가 참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4년이 흐른 지금 2026년에 공교롭게도 똑같은 월드컵인데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특히 이제 그때 열정을 주도했던 진보 진영이 지금 기득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좀 아쉬운 게 당시에 열정을 주도하고 한때 진보 진영을 이끌었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속한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이런 맨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 좀 착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코어 지지층은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버린다. 뭐 그다음에 동지를 안 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통령에게 우리를 먼저 챙기라는 패거리 정치를 강요하는 게 아닌가.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하나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대통령은 특정 세력이 아니라 온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은 좀 강하게 말하면 딴지 게시판의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김어준 씨는 왜 자신의 그 비호감도가 79%가 됐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조 털레란 멸칭 싫죠. 싫은데 그것도 왜 유행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그 인물 비상구의 시그니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 한 줄 논평 어느 분부터 하실래요? 누가 먼저 할까요? 선배 먼저 하시죠. 저 먼저요? 네. 아 저는 우리 시그니처 한 줄 논평 뭐 땡땡땡은 땡땡땡이다 뭐 이거잖아요.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 네, 근데 저는 오늘 땡땡땡은 땡땡땡이다가 아니라 땡땡땡은 땡땡땡이 아니다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코어 지지층 분들을 향해서 뭔가 되게 호소에 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호소의 대상은 바로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방송인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어 지지층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분들 보면은 그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방송인 다 외곽에서 굉장히 민주당을 어떻게 지휘하고 설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분들이 라운드에 직접 뛰어들었을 때 목소리가 컸을 때 그 선거가 잘된 선거가 없다는 거 우리 한번 잘 복귀해봤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 현역 정치인일 때 잘된 선거 없어요. 네. 현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확장성이 항상 좀 적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뭐 그런 제가 이런 점에서 뭐 그분이 정치를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무오류의 전략가는 없다. 무오류의 설계자는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갈량 같은 존재는 아닌 거예요. 심지어 제갈량도 북벌을 하도 실패하다가 결국 오장원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오류의 전략가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유시민, 김어준은 제갈량이 아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자. 저도 근데 땡땡땡은 땡땡땡이다 이게 어렵긴 한데 아니 전- 굳이 공부할 건 없어. 우리도 그렇게 안 했어요. 아, 예전에. 네네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노무현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노무현이 말한 특권 없는 사회를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 특히 이제 그 오늘 저희가 다룬 인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계속 좀 소환을 하고 있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정치를 이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나? 왜냐면 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 검찰개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원칙과 상식을 얘기했었고 특권 없는 사회, 그러니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이거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계속 언급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그런 사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저는 한번 생각을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게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조국 사태를 한 번 더 언급하게 되는데 그게 되게 입시와 취업 또 세습 자본에 대한 문제가 총망라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논란의 핵심이었던 인물을 대권 주자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게 왜 지금 본인들이 비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했던 정치에 대해서 이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좋은 굉장히 굉장히 좀 울림이 있는데 좀 아 그런가요? 뭔가 좀 사유하는. 그리고 뭐 정리하면 이거잖아. 너네는 노무현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나도 노무현 얘기하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기사에도 많이 썼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먼저 했던 거 이해할 수 없는 거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을 제일 많이 떨어뜨린 게 뭐냐면 대연정입니다. 그때 한나라당하고 그 같이 공동정부를 꾸리자고 하고 누구 총리 줄게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게 노 대통령의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노 대통령 정신 이거 싹 빼먹고 다른 것만 검찰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노무현 대통령을 팔려면 모든 걸 다 팔아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